이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제 혜택 중에서 제일 큰 세제 혜택이에요. 상생임대주택가. 이게 2021년도 12월 20일부터 이게 법이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때 만들 때만 해도 세제 혜택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제한 규정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제한 규정을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올해 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 기간 중에 요 상생임대주택을 시행을 하는데 이 상생임대주택은 뭔 뜻이냐면 이거를 상생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면 세제 혜택이 세 가지를 줘요. 지금 우리 조정 대상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주죠. 2년 이상 비과세 해주는 이거 거주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본다.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거주 요건,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본다. 또 2년이 어디가 필요해요? 장특공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특례세율 4%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특공제도 특례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장특공제에서 2년 거주한 걸로 인정한다는 뜻은 거주기간 2년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2년 거주를 안 했어도 4%짜리를 적용해 준다. 따라서 실제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거주에 따른 아까 4%씩 해주는 것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보유한 기간에 2%씩 해주던 거를 4%로 해주되 실제 거주는 안 했기 때문에 아까 2년 거주하면 4%씩 2년 8% 해줬잖아요. 여기는 2년 거주한 것을 요건으로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라서 거주한 걸로 간주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주에 따른 4% 추가 8%는 안 해준다. 10년 보유했으면 40%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고 또 한 가지 거주 요건이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은 장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일반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에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거주 요건이 필요한 부분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되면 요게 다 거주 요건을 안 갖췄다 하더라도 거주한 걸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장특공제를 여기는 보유기간에 따른 4%짜리를 적용해주고 이 장기임대주택은 2년 거주 안 했어도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해주는 특혜를 주어주는데 자, 요게 첫 번째가 뭐냐면 직전 임대기간. 직전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이면 돼요. 1년 6개월. 1년 6월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생 임대기간. 그 다음 임대기간. 갱신을 했을 때의 임대기간이 2년이면 돼요. 아주 요건은 간단합니다. 임대기간만 직전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이면서 그러니까 2021년 12월 20일부터 내가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입자가 있는데 이번에 갱신계약을 하면서 5%만 인상하면 돼. 5%. 5%만 인상하고 5% 미만으로 인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계약을 2년을 체결해 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년 계약 체결 기간은 2024년 12월 말까지만 계약 체결되면 되는 거예요. 2024년 12월 말까지 2년을 다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직전 임대기간 1년 6개월을 충족하고 지금 올해 내가 4월 달에 만약에 상생 임대기간을 계약 체결했어. 그럼 지금부터 2년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2년 끝난 다음에 팔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옛날에는 이게 2년 기간을 맺어줬는데 이 사이에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세입자 나가도 사람 바뀌었을 때 그냥 5% 인상률만 지켜주면은 2년 채워서 다 괜찮다고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취득 후 임대가 기산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받았는데 잔금 내기 전에 임대계약을 먼저 체결해서 그 전세금을 받은 걸로 내 분양대금을 불입을 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취득 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죠. 신규 분양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되는 시기는 준공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이에요. 다시요. 아까 매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취득 양도 시기가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었죠.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근데 신규 분양 아파트는 뭐라고요? 잔금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 집이 완성된 날하고 잔금일 중 늦은 날이 내 취득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전에 임대계약을 먼저 체결해가지고 거기서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내버리면 잔금 내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먼저 체결됐으니까 상생 임대가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요구 조건이 이제 예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세무사님들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전 임대 기간은 1년 6월이고 그다음에 상승 임대 기간은 2년인데 자, 여기서 대박은 뭐냐면 요게 주택 면적이 제한이 없어요. 면적이. 그리고 가액도 제한이 없어요. 주택 수에도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50평짜리, 60평짜리 고가 주택에도 상관이 없고 지금 20억, 30억, 50억, 60억짜리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이 한 채냐, 두 채냐, 세 채냐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혜택을 많이 줘본 거죠. 자, 여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도 돼요? 안 돼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주임사 등록이 필요가 없어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되고 구청에도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요건, 이것만 생각하면 돼. 직전 임대기간 1년 6개월이고 상생 임대기간 2년이면서 5%만 인상시켰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전 임대 계약이 전 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 계약이 남았는데 중간에 해약하고 다시 계약을 막 체결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계약을 해약하고 다시 본인이 체결한 거는 이런 것을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인정받으려면 이 요건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받는지 못 받는지 꼭 세무사님한테 사전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금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게 돼 있는데요. 이 필요경비는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인데요. 필요경비인데 이거는 세 가지 단계에서 나갑니다. 언제? 취득 시에 나가고 보유 시에 나가고 그다음에 양도 시에 나가는 방법이 나가는 것들이 필요경비예요. 취득가액은 당연히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대금가액, 거래가액이 입증되니까 이게 입증이 되는데 자,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실지 거래가액,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용됐을 때, 실지 거래가액 적용됐을 때, 이때만 기타 필요경비도 실제도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취득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돼가지고 양도가액은 당연히 실가겠죠. 요거 실가고 여기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됐을 때만 기타 필요경비도 실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고 환산가액이거나 또는 매매 사례가액이거나 기준시가, 실지 거래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환산가액이거나 매매 사례가액이거나 기준시가로 계산됐을 경우는 이 기타 필요경비는 실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계산공제라 해서요. 계산공제라 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 해주는 거예요. 실제 비용을 안 써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6년 6월 1일 이후에 거래했으면은 이게 등기부상에 거래가액이 다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이 노출이 돼요. 근데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등기상에 거래 계약서가 등기가 부기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실제 거래가액이 입증이 안 돼서 환산 취득가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환산 취득가로 잡았을 때는 실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5년 5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내가 실제 입증된 자료, 실제 거래가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출을 못했어. 그래서 환산 취득가로 내가 취득가를 인정받았어. 그때 중개 수수료를 세금관서 끊어달라고 갖고 와도 그거는 공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세무사님들한테 왜 이걸 공제 안 해주냐. 내가 부가세 주고 다 끊어왔는데 그거는 지금 이 원칙 때문에 안 해준 거예요. 이걸 동일결정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동일결정 원칙.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액으로 확인돼서 할 때만 기타 필요경비 이게 세 가지도 실제거래가액으로 해주고 이 실제거래가액이 입증이 안 될 때는 계산공제밖에 안 해주는 거다. 그래서 취득시는 뭐가 들어갔어요? 취득시는 취득세가 들어갔겠죠. 또 중개사 수수료가 들어갔겠죠. 보유시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해서 올 수리비가 들어갔다든지 또는 뭐 샷슈를 했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바꿨다든지 이런 기능이나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해주고 양도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중개수수료 비용이라든지 명도비라든지 세무사 신고대리 수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게 적격 증빙으로 받거나 적격 증빙을 수취하거나 받았거나 또는 이거 적격 증빙을 못 받았지만 이거 대금을 금융으로 입증해 금융거래로 뭐라고요? 통장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통장거래로. 계좌를 쏴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비용을 인정하겠다. 적격증빙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서 보면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이 다 국세청에 보고되는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로 거래를 하거나
금융거래로 입증을 해주면은 인정을 해주고. 왜 그래요? 그냥 개인들 집을 내부 수리했어요. 인테리어를 다 했어. 2억 들여서. 그런데 그거를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제 세금계산서 부가세 별도로 달라면 안 주거든요. 이분들이.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계산서 못 끊어버려. 그러니까 결국 매출 누락이 생기잖아요. 매출 누락이 생겨서 그 사람들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걸 인테리어 하신 분도 공제를 못 해주겠다는 것이 국가 입장이에요. 만약에 이 공제를 받고 싶으면 세금계산서 받아서 이분이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그걸 부가세 탈루가 안 생기잖아요. 예, 상대방의 세금 탈루가 생겼기 때문에 공제를 안 해준다는 의미니까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 두거나 금융거래로 입증을 하셔서 나중에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양도가액은 실가로 가고 취득가액도 실제거래가액으로 갔을 때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예, 적격증빙을 안 받으면 나중에 공제를 못 받아서 내가 양도세 계산에 공제를 못 받는다. 물론 1세대 1주택일 때는 또 다르겠죠. 12억 미만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때니까 예, 이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세금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내가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니까 꼭 적격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세가 미달되더라도 예,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라.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 때 상속세 때 편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놓치시는데 자꾸 왜 상속세 미달인데 상속세를 신고를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상속세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상속재산은 나중에 지금 이거 상속재산 자체는 나중에 팔 때 거래가액은 없잖아요. 이거는 매각할 때 그러면 이 취득가를 뭘로 잡을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이때 취득가는 뭔지로 잡을 것이냐. 상속하고 증여재산은 대금 거래가액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주는 취득가액을 뭘로 삼을 것이냐가 문제예요. 근데 그때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평가액으로 잡아요. 평가액이 상속세를 낸 기준 금액이 요게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땅이 있어요. 땅이 지금 현재 시가는 10억가. 근데 요거는 기준시가는 약 3억밖에 안 가요. 기준시가는 3억밖에 안 가면 상속세 때 신고를 안 해놓으면 기준시가 개별공시가 3억으로 상속재산가액이 평가가 돼버려. 그럼 나중에 팔 때는 얼마 취득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3억으로 인정된다는 거지. 그러면 3억이 지금 받아가지고 10억이 그냥 매각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양도가액은 10억, 취득가액은 3억, 양도차익이 7억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상속세는 미달이라서 5억 미만이니까 미달해서 안 낼지 모르지만 양도소득세는 7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나오니까 7억에 대한 양도세가 42%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 3억 정도가 양도세가 나와버리잖아요. 세금 폭탄 맞아버려요. 그러면 지금 상속세가 미달될 때에 그냥 개별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라는 뜻이 아니라 요거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받으면 약 8억 정도로 올라갈 거예요. 10억에서 상속 신고를 8억을 해놨으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죠? 2억밖에 안 되잖아요. 2억밖에 안 되면 양도세는 이거는 6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상속세는 8억으로 평가가 되니까 예. 배우자가 있을 때는 상속세는 미달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그때까지도 상속세는 안 나옵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5억 공제를 받고 나면 8억에서 5억 빼면 3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면 약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5천만 원하고 여기 양도세를 합하더라도 만약에 신고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세금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지 말고 일반 세무사님들 찾아가서 상속세를 신고를 하되 예, 지금 내가 상속재산가액을 높여서 신고를 했대. 요거를 감정평가를 받는데 한 200만 원도 안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감정평가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200만 원 들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신고를 해놓으면 나중에 양도세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런 수고를 안 해놓으면 지금 세금 폭탄 맞는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제 되는데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어차피 상속세 미달이라는데 그 신고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네이버 같은 데 물어보면 신고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거는 이제 하수들 얘기지. 나중에 팔 걸 대비해서 당연히 해놨어야 맞지. 종합적으로 세금을 분석해서 컨설팅을 해줘야지 단편적인 것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최근에 3기 신도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마 광명 시흥시 예, 여기 3기 신도시가 지금 마지막에 내년인가에 보상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도 면적도 꽤 높다고 합니다. 자, 공익사업에 수용되면은 수용은 강제적으로 매수를 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옛날에는 감면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절에는 100%까지 해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 해줘요. 현금 보상을 하면은 10% 해주고 채권 보상으로는 15% 해줍니다.
물론 채권 만기를 맡기면 30% 40%짜리도 있어요. 예. 이제 요거는 채권을 3년 만기, 5년 만기로 맡겨 놓으면은 조금 더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채권으로 받아서 30% 40%갈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데, 이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에 감면 한도액이 있어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억 그리고 5년에 2억까지밖에 안 해줘요. 이렇게 감면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 한 10억 정도 매각을 하면은 세액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 이상 나올 겁니다. 한 20억대 되면은 세금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넘을 거예요. 세액이. 근데 어쨌든 이제 감면 금액으로 따져서 1년에 1억, 5년에 2억인데 내가 감면 금액으로 따졌더니 지금 2억 4천이 나왔어. 그러면 2024년도에 만약에 이거를 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돼 버리면 2억 4천 중에서 1억밖에 안 되니까 1억 4천을 감면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에서 한꺼번에 이걸 다 하지 말고 필지가 2개, 3개 나눠져 있으면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공익사업 수용은 협의 단계가 있고요. 재결 단계가 있어요. 재결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협의는 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당신 땅에 대해서 보상 금액을 50억 줄 테니 지금 우리한테 파세요. 그러면 도장 찍고 파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 간의 민법상 계약과 똑같아요. 사법 계약권처럼. 다만 이게 가격이 그냥 개인들 간의 거래처럼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협의 가격이 너무 낮으면은 내가 수용을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응하지 않아요.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결로 가버립니다. 재결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사업 시행자가 결정해 준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요. 이 가격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아니면 더 올려줘라, 끌어내려줘라. 그래서 통상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 돼서 재결로 가면은 최소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한 3% 정도 이자만큼은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3%에서 한 5%까지 자르면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보상 산정 기준이 잘못됐거나 토지 특성 조사가 잘못됐거나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으면 더 끌어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거는 전문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신 해줘야 될 것이고, 협의를 해서 내가 일부는 받았어. 이제 50억 중에 25억을 받았어요. 나머지 25억은 재결로 갔어. 그래서 요거는 2024년도에 됐고, 재결가 되는 것은 2025년도에 있었으면 여기서 1억 감면 또 받고 여기서 또 1억을 또 감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억이 1억이면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를 더 받거나 5%를 더 받았다면 감면세액 때문에 2%가 더 올라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인해서 보상금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협의를 다 해서 끝내지 말고 하나는 협의로 가고 하나는 재결로 가는 방식. 이렇게 이제 한 필지 있으면 그건 나눌 수가 없어요. 2필지나 3필지라면 한 필지는 협의, 한 필지는 재결. 이렇게 가면 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한 감면세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공익사업에 수용되신 분들 중에 금액이 큰 분들만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나 감면세액이 나오는 것이 1억 5천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작게 나오신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무사님들하고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셔요. 자, 우리나라는 몇 가지 경우를 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2007년 1월 1일하고 2006년 6월 1일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기준시가 과세체계였어요. 기준시가 과세체계라는 뜻은 뭐냐면 실지거래가액이 얼마든 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는 뜻이고요. 2007년 1월 1일부터 이제 선진세제로 온 거죠. 양도차익 자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06년 5월 31일 이전에는 이때는 부동산의 등기상에 부기를 안 했어요. 근데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의 등기상에다가 거래가액이 부기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6년 12월 말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거래가액이 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다운계약서를 썼어. 다운계약서는 어떻게 돼? 실지거래가액은 20억인데 취득세 과표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 12억이다 그러면 12억 약간 높여서 신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검인계약서,
그러니까 관할 구청에다 또는 군에다가 신고하는 검인계약서 금액은 실질 거래액보다 낮게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 검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는 다운계약서라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6년 6월 1일 이전에는 지금 계약서가 계약서가 없으면은 환산 취득가를 가지고 취득가를 계산해 줍니다. 환산 취득가를 가지고 계산해 주는데, 자,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경매나 공매 또는 국가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이때 2005년, 2006년 5월 31일 이전 거라 하더라도 이게 국가기관에 다 자료가 남아있다는 거죠. 실제 거래가액이. 그러니까 이걸 환산 취득가액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환산 취득가를 잡아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는 세무조사에서 다 추징당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그때 경매 받은 거, 공매 받은 거, 그 등기권리증상에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없어요. 근데 법원에 가서 가끔 해달라고 그러면 개인이 가서 해주면 오래된 거라 잘 안 해주기도 합니다. 안 해주더라도 행정정보공개요청서를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회신이 왔어요. 못 찾으니까 못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분실했기 때문에 환산 취득가로 신고를 했어. 근데 세무서에서 그거를 나중에 법원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확인이 됐어. 그러면 당신 지금 잘못 신고했잖아. 내가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물리겠어.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은 있잖아요. 법원에다가 내가 물었는데 법원에서 안 가르쳐주고 나는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나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환산 취득가를 했었는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내서 이 자료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확보를 하시고 참고로 우리가 그러면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자 실제 취득가액은 내가 5억이에요. 5억인데 환산 취득가액이 7억으로 나왔어. 지금 물론 양도가액은 20억 정도 된다고 치고요. 계약서를 제시를 안 했다고 해서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잡았더니 7억이 나와. 그러면 이 5억짜리 계약서는 만약에 이제 내가 2004년도 4월 1일 날 샀다고 가정해봐요. 요거는 등기상에 등기가 부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액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계약서를 제시할 수도 있고 계약서를 제시 안 할 수도 있는데 계약서를 제시 안 했다고 분실했다고 해서 취득가를 계산해 달라 했더니 세무사님이 7억으로 계산해 줬어. 그러면 나는 계약서를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까? 계약서를 안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까? 이건 우리끼리 얘기지만 오히려 계약서가 없는 것이 유리하죠. 이걸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계약서를 제시를 했는데 세무사님은 그러면 7억으로 환산 취득가가 나오면 이걸로 계산해 주냐? 안 해줘요. 왜요? 계약서 금액을 봤으니까. 계약서 금액대로 당연히 양도세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만일에 내가 환산 취득가는 7억으로 나오는데 실제 거래가액은 9억이요. 9억.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럴 때는 환산 취득가액보다는 실제 계약서가 더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도세 신고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가거래나 경매, 공매는 거래 시기가 언제든 간에 이거는 실제 거래가액을 찾아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에 거래가액을 분실했다면, 증빙을 분실했다면 해당 기관에다가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해라. 거기서 회신이 오면 그 금액대로 취득가액을 신고를 하고 그게 회신이 안 오면 그 공문을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다가 나는 지금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확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내가 취득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무서가 확인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면 우리도 할 말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절세가 크게 이루어진 것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예요. 부동산을 교환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골치 아픈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끼리 교환하는 경우에 내가 하나는 임야를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임야는 아무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그 임야 한번 쳐다보면 화가 나고 잘못 사놨으니까. 어떤 분은 모텔을 갖고 있어. 근데 모텔이 안 돼. 낡아서. 그런데 그 대출은 받았어. 근데 이자는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텔 있으면 계속 손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텔 가진 분하고 임야 가진 분들이 서로 맞바꿔 오는 거예요. 조금 더 바꿔보면 낫을까 하고 바꿔보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이건 다 진상이잖아요. 진상은 서로 바꿔봐야 또 진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환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데 에이스끼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스끼리. 무슨 얘기냐면 상가 건물이 있어요. 이 상가 건물이 있는데 요거를 지어서 내가 땅을 50억에 사서 30억에 건물 지었는데 요게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 지금 150억 가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80억에 취득을 했는데 150억 가니까 70억이 남아버렸잖아요. 70억이. 양도세 때문에 이게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은 토지가 있어.
토지가 있는데 여기를 그냥 빈 땅으로 놔뒀더니 비사업용 토지라 해서 비사토라고 해서 세금이 중과세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금 건물을 지으면 기가 막힌 땅인데 땅에다가 건물 짓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지. 근데 이 소유자는 상가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수익형 상가가 필요한 거고 이 사람은 이 상가를 지은 사람은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거죠. 맞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절세가 이루어진다. 절세가 이루어지는데 이 절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여기서 동영상에서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해 드릴 수는 없고 주변에 있는 전문 세무사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세가 이루어진다는데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지 절세가 이루어지는지 세심한 상담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하고 다르니까 부동산 교환이 들어가서 에이스끼리 이렇게 교환이 들어간 것 특히 들어가는 것들은 사전에 세무사님 상담을 받고 진행해라. 네,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기존 부동산을 사서 그냥 파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해요. 근데 물론 내가 샀다 팔았다 살았다 팔았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이것도 업이 되죠. 1년에 상가를 2채 사고 3채 팔고 4채 사고 5채 팔고 계속적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사업이 되는데 자 토지를 사서 여기다가 겸용주택을 지어서 겸용주택을 지었는 거예요. 요걸 매각을 한 거예요. 요걸 매각을 했어. 매각을 했으면 요거는 반드시 양도소득세냐 그 말입니다. 이게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은 것이 수익 목적이라면 요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가는 거예요. 사업소득세로. 사업소득세로 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과 사업소득세 계산 방식은 전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자 이거는 매각할 때 주택이라면 부가세 과세가 안 되겠지만 요거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시 부동산 매매업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또 해줘야 돼요. 중과세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줘야 된다. 따로 해줘야 돼요. 예정신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가가치 양도소득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요거를 한 5년 정도 임대주다 팔았다면 달라지겠지만 내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만약에 매각을 했다면 요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매매차익 예정신고도 또 가야 되는데 예정신고를 안 해주면 가산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요거는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시고 특히 지금 그 다중주택이 문제가 많아요. 다중주택은 다가구 주택하고는 달리 다가구 주택은 신축해서 양도를 하더라도 부가세 면세 과세 기준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 가구당으로 따져요. 가구당. 근데 다중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차이는 뭐냐?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가구별로 취사시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화장실도 들어가고. 따라서 출입구가 다르고 물론 당연히 방은 갖춰져 있겠지만 주방시설, 취사시설이 갖춰지고 화장실이 갖춰지면 여기 하나의 주택이거든요. 가구당으로 다 이거 갖춰주면은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봐서 부가세 과세 기준을 판단할 때 가구당 면적으로 판단하는데 다중주택은 그걸 가구당 면적으로 판정이 안 됩니다. 다중주택은 전체 면적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은 부가세를 과세하게 돼요. 근데 다중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신 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거기 이제 다중주택을 짓는데 준공 떨어지면은 불법으로 다 취사시설을 들어가 버려요. 원래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위반을 해가지고 취사시설을 들어갔다면 이걸 그럼 다가구로 인정해 주냐? 다가구로 인정 안 해줘요. 여전히 전체 면적 가지고 부가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다중주택 신축 판매하신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겸용주택의 경우에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지었어요. 1층, 2층인데 요거는 근생이고 여기는 주택입니다. 자,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주택이 단 한 평이라도 단 1제곱미터라도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주택이 기타 건물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어쩐다? 전체를 주택으로 봐준다.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물론 지금은 요 주택 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12억을 초과해버리면 주택만 주택으로 인정해 줘요. 주택 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주택만 비과세. 주택이 아닌 것은 상가는 항상 과세라는 거죠. 근데 주택 가액이 12억이 초과 안 되면 어쩐다는 겁니까? 전체로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뭐 여기 초과되지 않은 것들이 건물이 많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현재는 똑같이 지어졌잖아요. 1층하고 2층하고 똑같이 올라가. 지을 때 조금이라도 주택을 키우세요.
조금 더 넓게 지으시라고. 한 1제곱미터 여기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지으시면 이렇게만 지어도 예, 이거는 주택이 더 크잖아요. 똑같이 지을 이유가 없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상 이거는 제한은 없는 것 같은데 설계를 뽑을 때 이런 세법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이 올라갔다면 자, 이게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외부에 있을 때 외부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원래 이 외부 계단은 주택 면적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나 외부 계단 자체를 예, 주택의 건축 면적으로 봐서 여기에 지금 주택 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주택으로 하면 더 이것이 주택이 커지겠죠. 그럼 전체가 주택이 예, 요 근생까지 주택으로 간다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내부 계단이 오로지 2층으로 올라가는 데만 이게 쓰인다고 그러면 요것도 주택 용도로 봐주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불법으로 달아냈어요. 이 주택을 이렇게 달아냈어. 주택이에요. 무허가로 이렇게 지어져서 늘렸다 하더라도 이것도 주택 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하가 있어, 지하가 이렇게 파졌는데 여기에 보일러실이 있어요. 근데 이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가 2층만 쓰는 보일러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주택으로 보이는 거겠죠. 이렇게 찾아내면은 이렇게 찾아내서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 케이스가 오면 세금 감면이 되겠죠. 옥탑이 있어도 네, 옥탑은 여기서는 주택으로 안 봐주는 거고 옥탑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되면 그리고 여기서 옥탑방으로 쓰면 그것도 주택으로 인정을 해요. 지금은 주택으로 꾸며서 주택으로 살면 인정이 된다. 옥탑방도 어쨌든 주거용도로 쓰면 인정이 된다는 거니까 숨은 2%를 찾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 케이스가 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거래하신 분들 중에 자 실제는 10억인데 검인계약서는 6억으로 다운계약서 썼어요. 6억. 실제 계약서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억. 실제 계약서는 10억인데 검인계약서는 6억밖에 안 썼어. 그런데 이렇게 검인계약서로 작성이 됐는데 실제로는 6억, 10억짜리가 갖고 있다면 양도세 신고할 때 6억짜리 계약서를 제시해야 되냐? 10억짜리 계약서를 제시하냐? 이 말이에요. 예. 이와 같이 검인계약서를 다운해가지고 실제 계약서 작성된 것을 보관하고 있다면 요 금액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에서 이 거래 증빙을 갖고 오라고 하면 요걸 갖다 주시면 요거는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없애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실제 계약서를 보관하셔야 좋습니다. 이거는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해야 할 것 마지막입니다. 네.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 청산을 받았을 때, 현금 청산 받았어요. 물론 재개발도 현금 청산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자,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의 수용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공익사업 수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특법 77조 3호에서 이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 수용으로 가기 때문에 감면된다는 규정을 적용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이의가 없는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현금 청산에 대하여 지금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10%를 적용 안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꽤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비 기반 시설이 부수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요.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데 이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받으면 재건축 사업에서 감면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어려운 개념이라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그거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10% 감면해주고 사업 시행자가 사후관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재건축 사업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좀 일부 세무사님들은 그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고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적 생각은 달리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조합이 사후관리 대상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는 것이고 조합원은 무조건 감면 대상이다. 무조건. 그러니까 감면을 받으시라고요. 조합원에 가면은 그 감면 신청을 안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국세청에 양도세 신고할 때 담당 세무사님한테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세무사님이 감면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감면이 안 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